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 중인 가운데 부산은 6일 늦은 밤부터 7일 새벽 사이 링링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7일과 8일 이틀 동안 강수량은 20에서 60mm로 적지만 강풍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폐쇄된 옛 해운대역과 부산진역 역사를 비롯한 철도시설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상업개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달려라 부산체육에서는 창단 6년차 동의대 태권도부에 지난해 전국체전 첫 메달을 안기고 올해 금빛 발차기에 도전하는 김지우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신해운대역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달리는 KTX급 고속열차가 2022년 12월 개통됩니다. 해운대에서 청량리까지 3시간이 소요되고 기존 무궁화호보다는 4시간 이상 빨라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길과 시설 이전이 논의되면서 도심 변화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해당 부지를 소유한 기관은 일부 상업개발을 추진하려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경고음과 함께 차단봉이 내려오자 굉음이 일며 기차가 지나갑니다. 기차가 지나간 건널목은 한순간 사람들과 차량으로 뒤섞입니다. 철길이 관통하는 부산 진구 범천동의 한 마을 풍경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돼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상황이지만 소음과 진동만은 여전히 적응이 어렵습니다. 자다가 깜짝깜짝 놀래죠. 창문 열으면 사실 창문 열고 못 잡니다. 시끄러워서. 열차가 지나가면은 소음은 아무리 있지요. 덜어거리기 때문에. 소음은 유감이거든. 진동도 좀 덜거리지. 왜냐하면 차가 가니 하문이 가니까. 이처럼 부산 도심과 외곽을 가로지르는 철도 노선은 지난 2010년 기준 경부고속철도와 가야선, 부전선 등 7개 노선으로 철로의 길이만 무려 114km에 이릅니다. 이런 철도 시설은 주변 주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뚝 솟은 고층 건물들을 배경으로 낮게 앉아있는 건물들. 실제 직선거리는 200m 정도에 불과하지만 한쪽은 변화의 중심으로 또 다른 한 곳은 도심의 변방으로 전락했습니다. 철길 바로 옆 건물은 낮고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반면 바로 맞은편에는 높은 건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초고층 건물과 차량과 사람들이 붐비는 번화가입니다. 이처럼 철도가 도심 복판을 가로지르는 기형적인 모습은 일제강점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일제에 의해 지난 1901년 착공돼 4년여 만에 완공됐습니다. 당연히 지역 여건과 향후 도시 팽창 등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런 사실은 지난 1910년 일본에서 제작된 조선교통전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빨간 실선이 당시 철도를 나타내는데 부산에서 출발하는 경부선과 호남선이 각각 대전에서 만난 뒤 서울을 거쳐 중국과 인접한 곳까지 이어집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시 종착역이 거의 직선을 이루면서 도시가 형성된 곳을 경유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일제의 대륙 침략의 교두보 역할에 중점을 뒀기 때문입니다. 부산을 통해서 철저히 한반도와 그리고 중국 대륙의 자원을 수탈해 나가는 하나의 창구로서 또한 대륙 침탈의 어떤 교두보로서 그렇게 개발을 한 것이다. 이런 아픔을 간직한 채 100년이 넘게 달려온 철도의 역사. 그동안 철도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불평과 고통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이었습니다. 부산에서는 1990년도부터 도심 철도 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부산시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동참한 겁니다. 부산 시민이 원하는 거죠. 우리 시민 전체가 원하고 이걸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이런 바람에 따라 일부 철도 시설 이전과 재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해 남부선은 이미 복선화가 완료됐고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화물 수송과 정비 기능도 외곽 이전이 추진 중입니다. 특히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일부를 지하화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올해 국비 40억 원가량이 편성됐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도심의 공공성 확보와 기능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철도가 있던 자리를 공원으로 조성한 미국 뉴욕의 하인리 파크. 도심 속 오지와 같았던 이곳은 공원으로 조성된 후 한 해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급부상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심을 지나는 철길을 지하화한 뒤 공원으로 조성한 경의숲길입니다. 일명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공원으로 인해 거리는 활력을 얻었고 덩달아 지역경제까지 되살아나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크고 거창한 공간이나 시설보다 작지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사람들의 유입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걸 입증한 겁니다. 초고층 빌딩이 막 숲을 이루고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민과 외지에서 온 관광객과 외국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문화와 예술이라든가 또 관광 또는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부산의 철도시설 부지 활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철길 부지는 공원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폐쇄된 해운대역과 부산진역 역사 활용 문제는 오리무중입니다. 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은 상업개발을 주장하는 반면 지역 주민들은 공원과 박물관 조성 등 공공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은 쉽게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정부의 도심철도시설 재배치 발표 이후 남아있는 시설 이전 또한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도심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지의 공공성 활용 방안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어떤 부산의 도시 활력소를 좀 새롭게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시민 중심을 중장기적으로 어떤 부산의 어떤 미래와 도시계획적 어떤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업적 개발은 재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남게 된 부지 활용이 향후 이전될 철도 부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개발 중심이 아닌 부족한 도심 기능을 채워놓고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은 6일 밤부터 7일 새벽 사이 링링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부산기상청은 링링이 서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부산은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리겠지만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7일과 8일 이틀 동안 부산 강수량은 20에서 60mm, 바람은 평균 초속 14m 이상,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강풍에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유리창이 깨지는 순간 유리 파편이 날아가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이프를 붙이면 된다고들 알고 계실 텐데 제대로 된 방법 손성혜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은 창문이 창틀에서 떨어져 나와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풍이 불 때 그 창문과 창틀 사이에 그 떨림 때문에 이제 파손되는 게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실제 실험 영상입니다. 창틀과 유리를 실리콘으로 붙인 창문. 초속 50m의 강풍에도 끄떡없습니다. 이번에는 실리콘을 없애고 강풍기를 돌립니다. 실리콘을 붙였을 때보다 약한 초속 40m. 창문과 창틀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유리창이 와장창 깨집니다. 그 때문에 강풍이 불 땐 창문과 창틀 사이를 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창문과 창틀이 흔들리지 않게 테이프를 붙이거나 두꺼운 종이를 창틀에 끼웁니다. 이때 우유팩이나 신문지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창문에 보호필름이나 랩을 붙이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리창이 파손됐을 때 그 파편이 튀잖아요, 유리에. 그거를 막아주는 데는 효과적인 걸로. 창문은 잠그는 것이 좋고 강풍이 불 땐 유리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집 밖에서는 특히 머리 위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물에 빼곡히 달린 간판이 강한 바람에 떨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위험성에도 간판과 관련된 안전 규정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건물 맨 위에 달린 간판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소방대원이 안전조치를 하는 찰나 밑으로 곤두박질칩니다. 벽면에서 떨어진 간판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길 가던 50대 여성이 간판에 맞아 머리와 팔 등을 다쳤습니다. 건물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각종 간판들,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간판과 기둥을 이어주는 지지대가 심하게 녹슬어 있습니다. 지지대 한쪽 고정 나사가 풀려 들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노후 간판은 서울에만 2,000여 개. 태풍 등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밑으로 떨어져 흉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건물 주변에 전신주가 있을 경우 정전이나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그 간판이 그 풍압 때문에 고정된 장소에서 떨어질 때 그 주변에 전선이 걸려 있다면 전선도 다 끊어지겠죠. 합선이 되거나 또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누전이 되거나 그런 위험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설치한 간판은 3년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간판의 경우 설치만 하면 끝, 아무런 점검도 받지 않습니다. 특히 강풍에 취약한 돌출형 간판은 설치할 때 볼트를 몇 개 이상 박아야 하는지 등의 기준도 없습니다. Q형이 특별히 바람, 강풍에 많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돌출형에 대해서는 전면형보다 훨씬 더 강화된 안전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간판을 무료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간판 크기가 작고 벽면에 붙어있는 고정형일수록 사고 위험이 적다며 지자체가 간판 교체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태풍이 예보되면 산에 가시는 분들은 아마 없겠지만 혹시나 산간 계곡에서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집중호우가 내리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나면 고립되기 쉬운데요. 무리하게 건너려다 물살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거센 계곡물을 만났을 때 행동 요령, 장진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원도의 한 산간 계곡. 흙탕물로 변해버린 거센 계곡에서 아슬아슬한 구조 작업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에 계곡 건너편에 있던 야영객이 그대로 고립된 겁니다. 지난 8월 강원도 강릉에서는 일가족 2명이 거센 계곡 물살에 휩쓸렸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자 어머니와 아들이 계곡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계곡을 건너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산간 계곡에서는 인명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에 비가 내리면 모든 물이 이처럼 계곡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에 머물다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나면 산등성이와 같은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텐트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물건을 챙기려 하지 말고 즉시 피해야 합니다.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어나기도 하지만 수심이 얕아 보여도 물살이 거셀 수 있어 무리하게 건너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미리 야영 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무리하게 계곡이나 하천을 건너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야영 중에 물이 갑자기 밀려들 때는 절대로 물건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신속히 대피하시고 야영 시에는 라디오나 스마트폰으로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국립공원과 주요 산간계곡은 출입이 통제되는 만큼 관리 당국의 통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계곡 수위 상승과 지반 침하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있으니 실시간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국립공원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전국에서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되는 사례는 수백 건이 넘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가 예보된 기간에는 야영이나 등산 등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태풍 링링이 서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는 태풍 진로의 오른쪽에 놓이게 됐습니다. 흔히 태풍의 오른쪽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위험 반원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한반도가 위치한 북반구에서는 태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때 태풍이 움직이는 진로의 오른쪽을 위험 반원, 왼쪽을 강한 반원이라 부릅니다. 태풍 피해는 위험 반원이 강한 반원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위험 반원의 경우 태풍 자체의 바람과 같은 방향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 합쳐지면서 더 강한 바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왼쪽은 바람 방향이 서로 부딪혀 태풍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태풍을 축대칭으로 간주하자면 태풍의 오른쪽에는 태풍의 바람과 지하류가 더해져서 더욱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내며 왼쪽에서는 태풍의 바람이 지하류만큼 감소해서 풍속이 비교적 덜 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태풍이 동해를 지나가게 되면 한반도는 강한 반원에 해당되지만 서해로 가면 위험 반원에 속해 태풍의 피해가 크게 나타납니다. 2015년 태풍 고니 당시 왼쪽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피해가 적었던 반면 위험 반원에 든 일본은 역대 최고 풍속을 기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해보다 서해를 통과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험 반원과 강한 반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태풍의 위력이 크다면 강한 반원에 들었다 해도 안심해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태풍은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30번 정도 발생합니다. 그중에 일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태풍의 이름과 강도, 크기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김신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태풍 골라벤과 덴빈의 피해도 중중형급 태풍 레키마가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속도부터 강도, 피해 정도가 천차만별인 태풍. 태풍의 이름은 예보를 발표할 때 혼동을 막기 위해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태평양 연안에 있는 14개 국가에서 제출한 단어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고유 언어로 된 이름 10개를 제출해 전체 140개의 이름을 28개씩 5조로 나눠 1조부터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순서는 국가 명의 알파벳 순입니다. 보통 한 해 동안 태풍이 약 30번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140개 이름을 모두 사용하는 데는 4, 5년 정도 걸립니다. 마지막 140번째 이름까지 모두 사용되면 다시 첫 번째 이름이 사용됩니다. 특이한 점은 퇴출되는 이름이 있다는 점입니다. 큰 피해를 끼친 태풍의 이름은 또다시 비슷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이름으로 바꿉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북한이 제출한 이름 매미입니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매미는 이후 무지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태풍의 크기와 강도를 구분하는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뜻하는 태풍의 크기는 태풍 중심에서 초속 15m의 바람이 부는 곳까지의 거리, 즉 강풍 반경에 따라 단계가 나뉩니다. 그 거리가 300km 미만이면 소형, 300에서 500km는 중형, 500에서 700km는 대형, 그리고 800km가 넘을 때는 초대형으로 구분됩니다. 태풍의 세기인 강도는 중, 강, 매우 강으로 나뉩니다. 10분 동안 중심 부근의 평균 최대 풍속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대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은 중, 33m 이상은 강, 44m 이상은 매우 강입니다. 바람이 초속 33m만 불어도 나무 뿌리가 뽑히거나 건물이 파손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바람은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달려라 부산체육에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우리 지역 유망 선수들을 만나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발주자지만 매년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동의대학교 태권도부 김지우 선수를 김현정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기합 소리가 가득한 체육관. 동의대학교 태권도학과 태권도부 남녀 선수 60명이 합동 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창단 6년 차의 동의대 태권도부는 지난해 전국체전 첫 메달을 땄고 올해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값진 동메달의 주인공 김지우 선수는 177cm의 큰 키를 바탕으로 올해도 여자 대학부 헤비급으로 전국체전에 출전합니다. 아무래도 높은 체급이다 보니까 여자 선수들보다는 남자 선수들이랑 많이 이제 연습 경기나 그런 걸 해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많이 맞기도 하면서 조금 더 많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을 되게 많이 받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많이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 선수는 지난해 한국 최대 윤도희 선수와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안타깝게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체전에서도 라이벌과 다시 맞붙게 된 김 선수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회를 진짜 너무 뛰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이번에 뛰게 돼서 너무 좋고 작년에 저가 졌던 그 상대 선수하고 붙게 되는데 이번에는 동메달이 아니라 색깔을 바꿔보도록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 5시간 이상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는 동의대 태권도부는 올해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세 체급의 전원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국체전 이전 시합들도 계속 좋은 성적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오던 그대로 큰 부상 없이 계속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모든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하지 않을까. 김주희 학생은 작년에 아쉽게 3위를 했지만 올해는 가장 금메달 딸 선수로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대학 태권도부의 후발주자이지만 올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차지하며 금빛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동의대 태권도부. 선수들은 오늘도 값진 땀을 쏟아내며 금빛을 향한 발차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0주년 전국체전에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기장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청소년 야구 대표팀이 A조 1위로 슈퍼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슈퍼라운드 첫 경기인 대만과의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7대2로 패했습니다. 11년 만에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한국 대표팀은 6일 금요일 저녁 6시 일본과 슈퍼라운드 두 번째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신해운대역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달리는 KTX급 고속열차가 2022년 12월 개통됩니다. 하태경 국회의원이 열차 제작사인 현대 로템으로부터 KTX급 고속열차의 실물을 확인해 최초로 밝혔습니다. 열차는 신해운대와 서울 청량리까지 3시간이 소요되며 기존 무궁화호보다 4시간 이상 빨라집니다. 또한 신해운대역이 속한 중앙선에 안동과 제천, 단양 등 관광지역도 포함돼 철도를 이용한 관광길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열차는 또 고객 편의 설비에 중점을 두고 전좌석 휴대폰 충전기와 좌석별 객실창, 그리고 특실 전좌석 VOD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태경 국회의원은 지역 공약 1호로 내세웠던 신해운대역 KTX급 고속열차의 제작이 막바지 완성 단계로 실물을 확인했고 개통이 확정됐다며 주민과의 약속을 이뤄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회 부산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부산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2조 2,793억 원 대비 2.5% 늘어난 12조 5,901억 원입니다.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시립미술관 소장품 구입 3억 원, 하나세안 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 불교 문화대축제 지원 3천만 원 등은 삭감 조정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감전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북한 이탈주민 지역 적응센터 운영 등에 증액 조정됐습니다. 또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 중 난소나이 검사는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사적인 금정산성 남문에서 금정산성 이망루 주변이 금정산 일대 멧돼지로 인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정구와 문화재청은 최근 훼손 신고를 받고 5일 산성 주변 뚝을 긴급 복구했습니다.
금정산 보존회 등 환경단체는 최근 금정산 내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 개체수가 증가해 문화재 주변을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2020학년도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재공고했습니다. 이번에 재공고된 계획엔 2020학년도 특성화고 교명 변경, 부산 산업과학고 신입생 모집 중지, 2021학년도 부산 장안고와 장안 제1고 변경에 대한 행정 예고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해운대고의 경우 학교 측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지만 부산시 교육청이 즉시 항고한 상태입니다. 법원이 부산시 교육청의 즉시 항고를 인용할 경우는 해운대고는 일반고로 학교 유형이 변경돼 평준화 일반고 배정 방식인 추첨으로 학생들이 선발됩니다. 해수욕장 주변과 시내 관광지에서 무허가 영업을 해온 숙박업소 11곳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구청에서 숙박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해수욕장 근처에서 수영장과 바비큐장을 설치해 영업한 4곳과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무허가 숙박 영업을 한 7개 업소를 적발해 업주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늘면서 불법 숙박 영업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장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6일 오후 2시 부산 국제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전 9시 20분 추석맞이 저소득층 양곡 기탁식에 참석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저녁 6시 싱싱 동구 아카데미에 참석합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낮 12시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내 고향 음식 이야기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후 3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에 나섭니다. (9월 6일) 기상정보입니다. 6일 금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 24도, 낮 최고기온 29도 예상됩니다. 부산은 흐린 가운데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낮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전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도로를 지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며 토요일 전국에 매우 강한 바람과 비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